제가 1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사회복지를 사진 한 컷으로 찍으면 뭐냐? 아, 정치야.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사회복지는 경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죠. 아니, 돈이 있어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오해를 하죠. 저도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런 걸 암암리에 깔고 있었어요. 근데 공부하고 나니까 그건 아니더라. 이제 이걸 알게 되었는데, 이걸 깨닫는 게 이 사회복지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베이스예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이걸 깨닫게 해드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이제 이게 핵심이 되겠죠. 정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경제가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설명법을 채택했냐면 이 경제로부터 본질은 정치다, 복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사회복지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사회복지를 처음부터 천천히 하는 거죠. 그러면 개념부터 봐야 돼요. 사회복지가 뭐지? 자,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또 나와요. 딸림 개념이죠. 하나가 베버리지를 이제 제가 끌어들여서 설명할 건데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과 두 번째는 마셔를 또 끌어들일 건데 시민권이라는 개념. 자, 이 두 가지로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릴 겁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퀴즈 문제 두 문제를 풀고 1강의 이론편 강의는 마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경제 얘기부터 풀 겁니다. 풀다가, 아,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정치야.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겁니다. 자, 경제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경제학을 제가 공부하고 나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딱 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고 다시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경제라는 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죠. 경제는 결국은 인간의 욕망 충족과 관련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물질에 관한 학문입니다. 자, 욕망 충족을 하자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난 자동차를 갖고 싶어. 아니, 난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럼 욕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충족하려면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짜장면을 만들려면 짜장면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철판도 있어야 되고 뭐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를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3요소다.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요. 재료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원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희소하죠. 무한정 있는 건 아니란 뜻이죠. 그 자원이, 즉 재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토지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상징적인 건데 경제학 시간이 아니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이미지냐면요. 천연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죠. 석유. 자연 상태에서 원래 있던 재료들, 자원들, 석유, 석탄, 나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이제 돈 생각을 할 건데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자본은 크게 보면요. 인간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없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 그건 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있게 되냐면요. 기계라는 이미지가, 기계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뭐 땅을 파는 삽, 이것도 자본이에요. 크게 보면. 자, 또 하나가 필요한데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죠. 인간. 복지는 이 셋 중에 뭐와 가장 관련돼 있냐면 노동과 가장 관련돼 있어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뭐 자본이 관련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요건데 여러분 요게 바로 생산할 때 떠오르는 거예요. 공장에 어떤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돌려면 석유가 필요하겠죠? 기름을 넣었다 쳐요. 자동차처럼. 그럼 기계가 자기가 돌아가진 않잖아요. 기계를 돌려서 기계 옆에 서 있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있고 석유를 넣어서 돌아가는데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고 이게 공장의 모습이에요. 우리 욕망 충족을 하기 위한 물건을 만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산 활동입니다. 이제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생산하는데 노동으로 참가했죠. 노동을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공장에 출근하셔서.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동을 제공하고 나면 여러분한테 사장님이 월급을 주잖아요. 그 월급이 바로 분배입니다. 자, 이 분배의 이미지는 내가 월급 받는 것.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그냥 월급 주지 절대로 않죠. 내가 내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 즉 내가 출근해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게 분배예요. 월급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셨으면, 분배 받으셨으면 소비하러 가죠. 욕망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욕망 충족을 하면 그 물건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생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경제의 모습이에요. 자,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 셋 중에, 셋은 다 맞물려 있지만, 셋 중에 복지와 가장 관련 있는 걸 고르라 그러면 분배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분배. 자, 그러면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월급을 주죠. 이거를 1차 분배라고 얘기하는데요. 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에서는 이걸 시장임금이라는 단어로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쭉 하시다가 시장임금이란 말이 나오면 내가 월급 받았네.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돈 받았네.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1차 분배를 하는 기준이 바로 이 생산의 기여도라는 거예요. 생산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생산성 이런 말 쓰기도 하고요. 더 쉬운 말로는 능력. 자,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월급을 주는 게 1차 분배, 즉 시장임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막 그냥 주진 않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줄 거고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적게 줄 거예요. 즉 생산의 기여도에 따라서 일을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1차 분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1차 분배는 양극화를 발생시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꼭대기에 있는 소수, 얘네들이 능력자들이에요. 어떤 사회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부 잘하는 놈은 소수지. 대부분은 그냥 그럭저럭 해. 그쵸? 마찬가지예요. 다수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소수는 월급을 1,000만 원 받고요, 한 달에. 다수는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이게 양극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분배를 맡겨두면 반드시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에 따라서 준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양극화할 때 여러분이 느낌이 어때요? 이건 나쁜 거야.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두 편으로 갈라졌잖아요. 소수만 잘 살고 다수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균등한 거거든. 불평등한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봐보죠. 자, 다수가 월급을 100만 원밖에 못 받았죠. 분배를. 그러면 소비를 많이 못 한다는 얘기예요. 소비가 줍니다. 감소해요. 그러면 소비를 많이 안 했으니까 생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산도 줄어요. 생산이 준다란 얘기는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을 못 했으니까 다시 월급이 줄어요. 분배가. 그럼 또 소비가 줄어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 선순환 사이클이 완전히 무너져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자,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봐보자는 거예요. 자, 소수는 잘 살고 다수는 못 살아. 둘 사이에 갈등이 만연하겠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심하면 막 데모, 그다음에 뭐 폭력, 그다음에 막 그 혁명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도 이 양극화 문제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다시 보통은 여기 1차 분배까지가 시장에서 내버려 두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시장에다 내버려 둘 건데, 그럼 이런 두 가지 큰 문제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주는 거냐면 소수한테 강제로 걷습니다. 뭐를 걷어요? 세금을. 야, 너 한 달에 1억 받잖아. 야, 세금 한 200만 원 내. 이렇게 강제로 걷어서 그걸 다수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극화, 즉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분배를 2차 분배라고 해요. 2차 분배는 바로 강제로 세금을 걷어서 주는 거예요. 이 부분, 2차 분배가 복지의 핵심이에요. 1차 분배까지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자, 그런데 이제 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국가가 개입을 할 때, 그때부터가 복지 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요 2차 분배, 요 지점에서 분배해서 받은 돈을 뭐라고 복지학에서 얘기하냐? 사회적 임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임금이라는 건, 아, 국가가 돈 줬구나. 아,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뭐 거의 느낌이. 자, 그런데 2차 분배 요 영역이 제가 복지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여기는 경제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분배해서 경제 논리 한번 간단하게 가보죠. 야, 능력 있으면 너 많이 가져가. 능력 없으면 적게 가져가. 이게 경제 논리예요. 여기는 정치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2차 분배는 그 얘기가 아니죠. 능력 있어서 많이 가져. 야, 너 능력 없구나. 그럼 내가 더 줄게. 이런 얘기예요. 너 일을 10개밖에 못 만들었고 쟤는 100개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한 30개 만든 거 셈치고 돈 더 줄게. 이건 경제 논리랑 전혀 안 맞는 거야. 여기에 작동되는 논리가 정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차 분배가 복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지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정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가 뭔지를 더 보고 다시 한번 더 돌아오도록 할게요. 정치를 공부하면요,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가 파워고 또 하나가 초이스예요. 파워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힘, 조금 더 해석하면 권력, 뭐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죠. 초이스는 선택이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에 희소한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의 선택을 위한 힘, 그거와 관련된 게 정치다. 자, 이걸 조금 세련되게 제가 앞쪽에서 경제도 삼각형으로 만들었잖아요. 정치도 삼각형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이념, 세력, 정책. 이것들이 서로 사이클을 돌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복지와 관련해서만 이제 풀어볼게요. 요 이념이란 말은 좀 쉽게 풀자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각이에요, 그냥. 자, 우리가 복지는 2차 분배 영역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2차 분배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 개입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지학을 다 공부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2차 분배할 때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국가가 개입하는 걸 2차 분배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는 자, 소극적으로 개입하세요. 또 하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이런 두 가지 생각, 즉 그걸 생각이라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멋있는 말로 두 가지 이념이 있다. 혹은 두 가지 철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은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2차 분배하는데 이런 이념과 철학을 갖고 있고요. D와 E와 F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D, E, F가 똘똘 뭉쳐갖고 힘을 갖게 됐어요. 즉 세력을 형성한 거예요. 즉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파워를 가졌다는 얘기요. 갖게 되면 그러면 ABC보다 더 힘이 세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자기의 이념을 현실로 구현해낼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 현실로 구현해낸 게 정책이요. 다시 얘기해서 현실로 자기의 이념에 부합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정책을 선택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정치예요. 소극적 개입이 만약에 힘을 갖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그 논리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이게 상이한 철학. 방금 두 가지가 있었죠? 상이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이다. 즉 누가 세력을 가졌냐에 따라서 2차 분배는 두 가지 정책으로 구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경제 논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아, 복지의 가장 핵심에는 정치가 있구나. 정치. 이 정치 논리가 작동되는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경제하고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지금 보셨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본질이 정치니까 무지무지 중요하죠. 이걸 이제 정치의 삼각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 세 가지 정치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죠. 노트에 보면 이렇게 정리해놔서 정치 삼각형 세 개가 있다. 이념, 세력, 정책. 자, 하나하나 봐볼게요. 이념과 다른 말부터 연습해 보죠. 다른 말은 철학이에요. 또 하나가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데올로기라면 뭐 되게 거창하게, 이건 이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이데올로지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쓰는 말로 아이디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거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냥 생각, 관념, 뭐 이런 거예요. 혹은 관점, 혹은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내가 꿈꾸는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바람직한 방향 이런 걸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상과 현실 이런 말. 요 말들은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념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념은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당신은 철학이 삶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즉 이념 철학은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세력의 다른 말은 권력, 힘입니다. 정책의 다른 말은 현실, 일상이라는 말인데 조금 정책을 느낌이 오게 표현하면요. 법 내지는 제도 이런 거예요. 요걸 설명을 이제 다시 한번 해드리면 위로 가서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 그려놨으니까. 자, 여기 세력인데 여기 정책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일상, 다른 말로 현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놨잖아요. 요 이념이라는 건 이상이다. 내가 꿈꾸는. 자, 어떤 이상, 어떤 철학을 가진 세력이 그 이상과 철학을 현실로 만들어낸 게 정책이다. 일상으로 구현해낸 게 정책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정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볼게요. 이게 정책 드러난 건 정책이에요. 정책의 뒷면 이걸 이제 이면이라고 할게요. 혹은 속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책을 이해하려면 정책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아, 그게 바로 이념과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과 세력은 항상 붙어 있는데 세력들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 일상에서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정책이죠. 그러나 그 정책을 이해하려면 보이지 않는 뒷면을 봐야 되는데 그 뒷면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념과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이념은 정책을 통해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일상으로만 드러난다. 일상으로 만들었다. 현실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념은 궁극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해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념을 정책이 이제 현실화하는 거죠. 하는 그 것들을 세력, 즉 그런 힘, 그런 세력이 이제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건축과 같은 거죠. 정책이 그러니까 세력가라는 건 집으로 얘기하면 집 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속살이라 그랬잖아요. 속살이 이제 그 다른 말로 하면 이면이라는 거죠. 이면, 뒷면. 그 속살, 보이지 않는 데는 딱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념과 세력이 존재한다. 세력이 이념을 표현한 결과물, 건축가가 자기 철학을 갖고 만든 집, 그게 정책이다. 정책은 세력 관계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규정한다. 그렇죠. 세력 관계는 이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념을 가진 세력 관계가 정책으로 드러나잖아요. 반영되죠. 근데 그 정책은 다시 사람들의 생각에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법은 다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의 삼각형이라면 정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어떤 세력들은 항상 자기의 이념이 있죠. 철학이 있죠. 그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즉 정책화하는 것, 즉 현실화하는 것, 즉 일상화하는 행위, 그런 과정을 정치라고 한다. 자, 이래서 복지의 본질은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커트라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보죠. 이념을 가진 세력,
얘네들이 이제 현실화, 얘네들이 이면에 있는 거죠. 그걸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출발이 뭐부터 가야 돼? 이념. 그럼 사회복지니까 사회복지를 가르는 이념에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념에 우리가 후반에 우리가 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념의 스펙트럼이라는 거에서 자세히 그 이념들을 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 도식,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거니까 이 첫 번째 가르는 기준이 이 시장이라는 말이야. 마켓. 이걸 인정하냐.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요. 시장은 큰 틀에서 보면 인류 초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사회복지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적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요겁니다. 지금 자본주의적 시장이라는 게 뭔 얘기냐? 요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해보죠. 여러분이 10억이라는 자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 돈을 굴리시겠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시장이에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서양사를 기준으로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내가 돈이 있는데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 이윤을 남기는 거, 장사를 해서 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슬람권에도 상당히 이자놀이하고 이런 거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상인들을 굉장히 천박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자놀이 했다 이거야. 돈놀이 했다라는 거예요. 뭐 뒷구멍으로는 양반들도 다 고리대금 놓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야. 근데 자본주의가 18세기에 본격적으로 대두하면서 이걸 당당하게 선언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 드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시장이란 이런 이미지입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이 시장에 참여해서요.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윤은 누구 거? 내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식당을 했어요. 식당 10개가 있죠? 자유롭게 합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을 하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결국은 다 먹게 돼요. 예. 나머지 9식당은 망하죠. 이 시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거야. 승자 독식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시장은 항상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분배 측면에서도 그것도 경쟁하는 거예요. 능력자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경쟁해서 능력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 이제 패하니까 적게 월급 받듯이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의 이미지를 지금 제가 그려드려야 되니까 이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은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요건데 이 시장을 인정하면 그걸 자본주의 이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 사회주의 이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일단 오케이 콜 시장이야. 사회주의는 아니야. 여기 시장에 반대되는 복지학에서 항상 시장에 반대되는 게 국가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또는 뭐 사회라는 말 쓸 수도 있지만 국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국가가 다 그러니까 앞에서 생산 분배 소비를 국가가 다 지정해 주는 거야. 자본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자유롭게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만들까? 뭘 생산할까? 어디 가서 일해서 월급 받을까? 이건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산의 현장이든 소비의 현장이든 분배의 현장이든 들어가 보면 항상 경쟁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경쟁에서 이긴 놈이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면 자본주의.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국가가 결정해 줄 거야. 그러면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복지학에서는 이 사회주의는 힘을 못 써요. 일단 복지는 무조건입니다. 자본주의를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는 게. 뭐 사회주의 가지고 복지 얘기는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본주의가 기본입니다. 시장을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이 시장은 완전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완전성. 즉 시장에 맡겨두면 이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돼서 사람들의 욕망 충족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환경오염이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하여튼 그러면 시장에 완전하다고 믿으면 그게 자유주의예요. 혹은 요즘에는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표현도 씁니다. 옛날을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자, 이 아니다. 시장은 불완전하다라고 보면 그게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되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요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는 시장이 완전하다 그랬으니까 대부분을 국가가 하지 말고 시장에다 맡겨라 이런 얘기예요. 시장. 근데 얘도 국가가 인정이 됩니다. 국가는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소국가라는 표현을 쓸 건데 넘버원은 시장이야 이런 느낌이라면 사회민주주의는 강조점이 바뀌어요. 국가를 강조하고요. 시장보다 국가를 더 강조하는 겁니까?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나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은 있죠. 시장과 국가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사회주의는 국가만 있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인정하는데 사회민주주의나 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둘은 시장이 일단 있고요. 여기에 국가를 강조하면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되는 거고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켜버리면 최소한으로 그러면 자유주의 이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그러한 이념을 현실화시키는 정책, 사회복지 정책이 나오겠죠. 선택되겠죠. 그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보편주의 정책, 제도주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도주의 모델과 관점에서 채택하는 게 보통 보편주의인데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얘네들은 같은 말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신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애들이 세력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즉 힘을 얻게 되면 그러한 이념을, 즉 신자유적 이념을 현실로 만드는 정책을 채택할 거야. 그런 정책을 선별주의 복지 정책이다. 자녀주의 복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같은 말. 결국은 여러분은 공부 계속 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싸움이구나. 결국은 복지학이라는 본질에는 그런 게 있구나. 저도 이제 계속 그 훈련을 뭐 2강부터 벌써 시켜드릴 겁니다. 큰 틀에서. 이제 그러면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에서 뭐 요건 별건 아닌데 왜 여기 선별, 자녀 이런 용어를 약간만 설명해 드리면요. 요 자녀란 말부터 가볼게요. 자녀는 일종의 나머지, 뭐 우리가 쓰는 떨거지 이런 얘기예요. 개인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는 1등한 놈도 있지만 낙오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패배자, 낙오자, 패배자, 뭐 실업자들 있죠? 네. 요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 나머지 이걸 이제 자녀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복지는 뭐냐면 이 경쟁에서 기본적으로 니네가 1차 분배, 시장임금을 통해서 먹고 살아.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자녀, 즉 패배했다면 걔네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서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애들을 선별해서 조금만 줄 거야. 이런 이미지예요. 여기와는 반대로 보편주의 요거는 선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다. 우리나라 시민이면 모두다. 우리나라 학생이면 모두다. 우리나라 노인이면 모두다. 이런 얘기예요. 예외가 없어. 선별하지 않아. 그리고 복지 혜택을 주는 거를 제도로 보장해 준다는 거야. 법으로 보장해 줘. 그러니까 얘네들은 권리 차원인 거야. 아니 법으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지. 그러나 얘네들은 권리가 아니야. 아유 이 게으름뱅이들 얼마나 게을렀으면 너네가 실업자가 됐어. 근데 떼거리가 없어? 그러면 내가 조사해 보니까 너가 진짜 굶어 죽겠네. 내가 줄게. 아니, 이거는 되게 창피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혜, 은혜를 베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이런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느낌은 왔죠? 자, 이걸 제가 강의 노트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딱 있죠. 이제 이게 설명이 되실 거예요. 한 컷으로 딱 정리를 하면. 요 부분은 경제죠. 그래서 1차 분배, 특히 제가 여기서 이제 복지가 시작된다. 1차 분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양극화 일어나죠? 이걸 가만히 내버릴 수 없으니까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2차 분배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자, 요럴 때 이제 이런 양극화 같은 일을 이제 사회적 위험이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더 배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극화 같은 거에 대해서 이념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분배 문제 뭐 다 포함해서 시장에다 맡기자 이러면 자본주의가 되는 거 인정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국가가 담당하는 거죠. 자, 복지는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 시장의 불안전성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여기 한자로 제가 국가라고 이제 써놨잖아요.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이런 이념이 정책화되면 보편주의, 제도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신자유주의는 여기 또 제가 강조한 게 시장이잖아요. 국가가 조심해야 될 건 신자유주의 국가가 있어요. 요 국가를 우리가 계속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최소 국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 나머지는 시장에서 할 거야. 소극적 개입이죠. 그러면 이런 애들이 세력을 받아서 세력이 형성해 정책을 만들면 선별주의, 자녀주의가 된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념과 세력과 정책, 이게 본질을 깨뚫고 있어요. 이게 정치였잖아요. 뭐 이념 문제 다루는 게 사회복지 철학, 뭐 이렇게 되고요. 사회복지 정의론, 뭐 이런 과목에서 배우고. 특히 세력. 이 세력 중에서 중요한 세력이 노동, 시민, 자, 진보 정당,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복지국가, 즉 스웨덴이나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복지가 발달한 나라, 영국은 지금은 조금 이제 약간 복지가 옛날보다는 덜하죠. 어쨌든 스웨덴 같은 나라를 보면 이 노동이 세력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시민들과 연대를 통해서 자기네 이념을 구현해줄 진보 정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노동조합이 자기가 정당을 만들어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 진보 정당이 힘을 얻게 되겠죠. 국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책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법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복지가 발달하죠. 그러니까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요 세력, 그 중에서 노동이라는 세력,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정책론도 뭐 사회복지 정책론, 정책은 법, 제도 이런 의미니까 사회복지 법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또 만나시게 되죠. 그런 과목들을. 자, 이제 여러분은 좀 긴 시간 동안 사회복지의 본질이 정치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출발해 볼게요. 본질 알았어, 이제부터. 자,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이제 개념부터 가야죠.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두 단어가 필요해요. 사회적 위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적 내지는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위험이라는 말을 나오면 여러분 이런 또 단어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 위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사회학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야 돼요. 사회학은 사회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진행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회 실제론, 사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냐고 사회학은 가정을 하냐면요.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여기에. 개인 밖에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외재성이라 그러는데 개인 밖에 사회가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가만히 밖에 존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을 구속합니다. 구속성이라고 얘기해요. 구속한다는 얘기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가, 사회 구조가.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이 실업이 됐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거는 개인적 위험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런 구조적 맥락을 잘 이해하면 그 위험은 근원적으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회 구조가 신자유주의 구조로 재편되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돼서 상시로 오너가, 경영자가 자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건 개인적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 다 사회적 위험이에요. 사회적 위험. 그러면 사회적 위험에 있으니까 어떤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적 위험이니까 사회 구조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개인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적 대응을 해야 돼요. 집단적. 다른 말로 사회적 대응을 해줘야 된다. 혹은 국가적 대응을 해줘야 된다. 또 다른 말로는 공동체적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죠?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죠. 대응해서 뭐 하게? 요겁니다.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정리 내려볼게요. 안녕이라는 건 이제 편안한 상태죠. 자, 사회복지가 뭐냐라는 질문은 이 세 개념으로 끝나잖아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공적 대응을 통해 구성원들의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사회복지야. 이렇게 우리가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죠. 개념 정리 끝났네요.
자, 그럼 좀 더 구체화시켜 보자고요. 중요한 얘기니까. 사회적 위험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라는 거야. 제가 여기서는 뭐 실업 얘기 잠깐 했지만, 뭐 양극화 얘기도 큰 틀에서 뭐 한번 사회적 위험이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자, 그걸 이제 자세히 볼 겁니다. 또 하나, 안녕 상태라는 게 느낌은 와요. 편안한 상태. 그래, 알겠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 안녕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제 보고요.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차례로 보고 개념 정의를 이제 완성을 해보죠. 자, 안녕 상태가 어떤 건지부터 살펴보죠. 자, 영국을 기준으로 가는 건데,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안녕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건 좀 풀어야 됩니다. 이 시민권은 국민의 권리죠. 시민의 권리. 인권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인권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 동물권은 당연히 동물이 동물답게 살 권리죠. 자, 그럼 이 안녕 상태가 풀어집니다. 인간이 편안한 상태에 있으려면요,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인데 개처럼 살고 있어. 그럼 나는 편안하지 않아요. 개가 인간처럼 살고 있어. 그럼 개는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됐죠? 인간답게. 마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국을 기준이만 18세기에, 자, 이거는 이제 미리 얘기하죠.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가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세기에 영국의 시민들이, 뭐 영국은 굳이 끌어들이지 말자고요. 자, 그 한 사회의 시민들이 인간답게 살려면 어떤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유권이 보장이 돼야 돼.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공민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민권은 시민권과 뭐 시빌 라이시니까 거의 비슷한데, 지금은 되게 넓은 범위, 정치권도 포함되어 넓은 범위지만 어쨌든 이제 자유권이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뭐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사유재산 이런 거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자유가 없다. 그럼 여러분 인간답게 살 수가 없죠. 내가 화가 나서 데모를 하고 싶어. 집회. 뭐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단체를 만들고 싶어. 못 만들어.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한 책을 출판하고 싶어. 내가 언론에서 내 마음대로 떠들고 싶어. 안 돼. 이게 안 된다면 그건 독재 국가잖아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사실은. 내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이게 보장이 되면 인간답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요 자유권은 개인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 답답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 사는데 노동자예요. 열심히 일하고 난 자유가 있고 막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시에 사는 우리 동네 시장님을 뽑는데 나는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시장님 후보로도 못 나가. 그냥 지켜만 봐야 돼. 완전히 손님이야. 이거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내 권리를 행사 못 하는 거야. 그래서 19세기는 정치권, 참정권, 즉 정치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입니다. 시장을 뽑을 권리와 시장 후보로 나갈 권리, 대통령 뽑을 권리와 대통령으로 나갈 권리까지 보장이 되어야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즉 19세기에 가면 인간답게 살려면 두 가지가 보장이 돼야 돼요. 자유권 플러스 정치권. 자, 근데 여기서 상상 또 해보죠. 여러분한테 이 정치권은 여기서 이제 비유하면 공적 활동을 할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에 참여할 자유. 이거는 사생활과 관련된 거라면 이거는 공적 생활과 관련됐다. 이런 얘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권리, 자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이 두 권리가 지금 있죠. 현재 대한민국 사시면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파요. 아픈데 난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안녕인가요? 이게
인간다운 건가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나한테 자유권과 정치권이 있는데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에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다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20세기 가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려면요. 이 두 권리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권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회권이 바로 사회복지와 직결되는 거예요. 가장 밀접한 권리입니다. 복지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뭡니까? 국가에 요구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 돈 없어요. 무상으로 의료 혜택 받게 해주세요. 나 돈 없어요. 무상으로 주거 주세요. 집 주세요. 나 돈 없어요. 무상으로 교육 받게 해주세요. 나 돈 없어요. 생활 자금 대주세요. 소득 그러니까 최저생활금 이런 거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잖아요. 이런 거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예요. 이 생존권과도 관련돼 있죠. 생존과 직결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회권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가 발달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쪽에서 너무 이게 그러니까 좀 바꿔보면 요 두 가지 권리 있죠. 요거는 약간 자유주의 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이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개만 보장해주면 됐지 뭘 더 해달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 세 개를 다 하는 것 특히 요거를 더 강조하면서 하는 게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이념은 이 세 가지 권리가 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사회권 훨씬 더 강조하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요 개념 정의에서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권과 정치권과 사회권이 보장이 되는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제 남은 거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 보고 가죠. 여러분이 이제 복작을 하시다 보면 이 베버리지라는 분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2차전 끝나고 영국의 이제 보편적 복지, 즉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그 완성도를 그린 분, 완성된 보고서를 만든 분,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보통 여러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분인데 이분이 사회에는 5가지 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악이 있다라는 그 악이 뭐냐? 그 중요하죠. 그 악은 각각 우리가 사회적 위험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방금 요 위험이라는 건 사회적 위험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건 공적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을 통해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사회복지라고 본다면 이 사회적 위험 5가지로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상징적으로 악으로 표현해 줬어요. 이렇게 악과 위험과 대응입니다. 자, 먼저 결핍입니다. 궁핍하다. 이렇게 둘 다 번역이 돼요. 결핍하다, 궁핍돼 있다,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득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대응은 뭐예요?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되죠. 소득 제공, 즉 최저생활금 이런 걸 국가가 무상으로 줘야죠. 자, 두 번째가 나태의 악입니다. 무의의 악, 다른 말로 무의라는 게 함이 없는 거니까 나태 빈둥거리면서 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실업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공해 줘야 돼요? 고용을 제공해 줘야 되죠. 가끔가다 복작을 하다 여러분이 당황하는데 완전 고용 이런 표현에 당황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용률과 실업률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능력과 의사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실업률 계산하고 이럴 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뭐 전신 장애가 있는 분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분은 해당 사항 없어요. 능력이 있는데 일할 의사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일할 의사가 없으면 이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내가 놀고 싶어 노는 거니까 자발적 실업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도 있는 사람들은 일할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뭐 안정고용은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걸 완전 고용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라 그러는데요. 한 5% 남짓,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학자마다 이거는 좀 주장이 다릅니다. 뭐 3%, 5%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그래서 국가가 우리나라 실업률은 5%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 고용 실업률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 있는 사람 다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런 의미고요. 고용 제공. 자, 세 번째 악입니다. 불결입니다.
이거는 주거 환경이 불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산업혁명 초기에 시골에서 도시로 공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6.25 때 천막 또는 뭐 나무 판자기로 막 이렇게 판자촌 그거 더 했죠. 오면 여기 돼지하고 같이 살아요. 돼지우리하고 주거 환경이 그 정도라고요. 지금도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빈부격차가 워낙 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강가에 이렇게 판자촌처럼 나무로 그러니까 판자죠. 이걸로 집을 짓고 살아요. 정말 끔찍하죠.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예, 그런 데서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와, 나보고 저기 살아가면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불결하다는 거야. 주거의 불결. 이거 주거의 위험이야. 그 주거의 불결은 모든 거의 원인이에요. 병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대부분은 수명이 짧아지죠. 하여튼 요점이 이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불결은 곧 주거의 위협에서 대응은 바로 뭐냐? 공공주택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택을 싸게 혹은 무상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 무지는 교육의 위험, 무상교육, 의무교육.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무상교육도 들어갑니다. 질병은 건강의 위험, 공공의료 제공해 준다. 이거를 이제 사회학에서는 구위험 이런 말을 써요. 옛날. 왜 이 말을 쓰냐면 이제 울리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로 규정하고요. 신사위험.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신위험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문제, 고령화에 따른 문제, 다문화 문제, 또 그 외에 뭐 환경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쭉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구위험 5가지죠. 정확히 얘기하면 요게 악이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위험, 여기에 대한 공적 대응, 요걸 잘 짝지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실력이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위험 어떤 게 5가지나 있었죠. 뭐 그 위험들에 대해서 공적 대응 어떻게 하는지도 봤어요. 그걸 통해서 안녕 상태 유지하는 게 깔끔해지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정리가 됩니다. 요 2가지는 연결됩니다. 사회적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죠. 구위험이든 신위험이든 늘 어떤 사회든 간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위험에 있게 되면 구성원들은 결핍된 욕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교육의 위험에 처해 있어요. 즉 무지의 악에 의해서 교육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 내가 교육받고 싶은 욕구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집단적 대응, 즉 공적 대응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될 필요성.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안 되면 체제가 불안정해지죠. 대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소수와 다수에 의해서 이 둘의 갈등 관계 이거잖아요. 지금 이 양극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가 불안정해져. 그러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죠. 체제의 정당성, 그래서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실시한 뭐 우리가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대표적이죠. 비스마르크.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의 사회복지도 사실은 이 사회통합과 안정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현재 대한민국도 사실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사회 안정 도모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 또 하나 약하긴 하지만 경제 성장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무상교육을 시킴으로써 얘가 원래는 공부를 못했을 건데 대학을 나옴으로써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죠. 실업보험, 실업자 있는 동안에 돈을 줌으로써 얘가 생계 걱정 안 하고 훈련을 받아서 또 좋은 직장을 잡아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죠. 그러면 월급을 많이 받게 되고 분배, 소비하게 되겠죠. 그러면 성장하는 거야.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성장하는 거니까 이런 걸 위해서도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퀴즈 문제 좀 풀러가 볼까요? 자, 베버리지가 5대 악, 이걸 이제 5대 자이언트 거인이라고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대응으로 틀린 거 고르래요. 결핍은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보장해줘야 돼. 소득의 위험이니까. 무지는 교육의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무상교육 대응해주면 됩니다. 제공해주면. 질병은 건강의 위험이니까 공공의료. 맞죠? 이게 틀렸죠? 불결은 거주죠. 거주? 이게 이제 주거죠. 주거의 위험이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화장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죠. 4번이고요. 이 퀴즈 2번째는 정치의 정의네요. 그럼 3단어가 필요하죠. 세력,
철학, 이념이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정책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4번이 되는데 정치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과 이념을 현실화, 즉 정책화시키는 행위, 그러한 과정이다. 이게 정치의 정의였죠. 자, 그래서 두 문제 다 4번에 해당하네요.